내면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면 거짓된 자아 혹은 의존적인 자아가 나타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받은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찰스 화이트필드 작가님 책이고요. 김세영 옹김 빌리버튼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책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외로운 아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 지지와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 그 상처로 인해 울고 있는 내 마음속 내면 아이와 그것을 다독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항상 내 편, 가장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에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상처받았을 때 위로받고 안식처가 되어야 할 부모가 나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일 때 그 상처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내용 중에 회복 가능성 검사가 나오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뿐 아니라 생기 넘치고 도전적이며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눈으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들이 많아서 책이 있지만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가는 표나 그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화면을 멈춰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가 살고 있다. 반복되는 심리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내면 아이를 만나야 한다. 보이지 않는 내면 아이.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가 살고 있다. 마음속에 아이가 살고 있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면 아이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개념이다. 다만 내면 아이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칼 융은 내면 아이를 신성한 아이라고 불렀고 에멧 폭스는 경이로운 아이라고 했으며 심리치료 전문가인 알리스 밀러는 참 자아라고 불렀다. 누구나 내면 아이를 하나씩 품고 산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 아이는 살아있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이고 완전한 자신의 일부이다. 내면 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며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내면 아이를 찾고 인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부모의 무의식적인 양육 태도와 사회의 기존 가치관에 의해 자기 안에 존재하는 내면 아이를 부인한다. 내면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면 거짓된 자아 혹은 의존적인 자아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늘 피해자의 상태로 삶을 살아가며 정신적인 충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쌓이다 보면 만성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정신적 혼란과 공허함, 불행한 기분에 빠져들기도 한다. 거짓된 자아나 부정적인 자아는 문제 과정에서 자란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엄격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서 거짓된 자아나 부정적인 자아가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있다. 우리의 내면 아이를 찾아 치유함으로써 거짓된 자아에 의지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굴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책에는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나의 내면 아이는 건강할까? 모든 사람의 내면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니다. 모두가 학대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며 자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질적, 양적으로 건강한 사랑을 받고 애정 어린 가르침 속에서 자란 사람은
내면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은 내면 아이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대략 5에서 20% 정도 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 말은 곧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데 필요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80에서 95%나 된다는 뜻이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어떤가? 내면 아이가 건강한지 알아보려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갈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다음 질문들에 답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회복 가능성 검사라고 부른다. 이 검사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뿐 아니라 생기 넘치고 도전적이며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회복 가능성 검사.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시오. 1. 다른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가? 2. 자신이 성취한 바를 인정하는가? 3. 비난을 두려워하는가? 4. 평소 과도하게 일하는 편인가? 5.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 6.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가? 7. 삶이 평탄하게 흘러갈 때 불안함을 느끼는가? 8.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는가? 9.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쉬운데 자신을 챙기는 것은 어려운가? 10.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가? 11. 권위 있는 사람이나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보면 불안한가? 12. 사람들이나 사회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가? 13.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문제가 있는가? 14. 충동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 편인가? 15.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편인가? 16.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은가? 17.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운가? 18. 다음에 언급된 것들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자제력을 잃는 것, 자신이 느끼는 기분,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과 비난, 거부당하거나 버려지는 것, 패배자가 되는 것. 19. 편히 쉬거나 즐겁게 지내는 것이 어려운가? 20. 충동적으로 먹거나 일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다른 흥분거리를 찾으려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가? 2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봤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가? 22. 공허함이나 멍한 기분, 슬픔을 자주 느끼는가? 23.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어려운가? 24. 책임감이 지나친 편인가? 25. 개인적으로나 일적인 면에서 성취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26. 죄의식을 갖고 있거나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가? 27. 만성적인 피로나 통증을 겪는 성향이 있는가? 28. 부모님과 몇 분 혹은 몇 시간씩 같이 있는 것이 힘이 드는가? 29.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가? 30.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들 중에서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것이 있다면 이 책을 계속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위 질문에 대부분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내면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이 책 속에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설명해 놓았다. 진정한 자아, 즉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알지 못하면 지금 겪는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회복시킬 차례이다. 이 책의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했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절제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당신은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이 책을 띄엄띄엄 읽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준비가 되었을 때 조금씩 읽으면 된다. 다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6장. 나는 부모가 쉽게 던지는 상처의 말을 먹고 자랐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당연한 죄의식. 수치심을 죄의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의 감정을 한꺼번에 느낄 수도 있지만 두 감정은 서로 다르다. 죄의식은 개인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합의된 사항이나 법을 위반한 경우 느끼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따라서 죄의식은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행동에 느끼는 불쾌한 기분이다. 다른 감정들처럼 죄의식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양심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잘못을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사람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다. 유익하고 건설적인 죄의식을 건전한 죄의식이라고 한다. 이런 종류의 죄의식은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실수를 바로잡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고 정신적, 정서적 성장을 가로막으며 그 기능에 해를 입히는 것은 불건전한 죄의식이다. 문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건전한 죄의식과 불건전한 죄의식을 함께 갖고 있으며 불건전한 죄의식은 보통 조절이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내재되어 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자신의 참 자아에 대한 책임감을 압도한다. 생존자로서의 죄의식도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환경에 다른 사람들을 남겨놓고 자신만 떠난 것에 대해 혹은 다른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는데 자신만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느끼는 죄의식이다. 죄의식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바르게 대처함으로써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죄의식을 느낄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좋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자신이 해를 입히거나 속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치심은 죄의식과 어떻게 다를까? 수치심은 자신이 결함투성이이고 나쁘고 불완전하고 형편없고 가식적이고 무능하고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 때 느껴지는 괴롭고 불편한 감정이다. 죄의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드는 불편한 감정인 반면 수치심은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따라서 죄의식은 바로잡거나 용서받기가 비교적 쉽지만 수치심은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치심을 감추면 벌어지는 일들. 내면아이, 즉 참자아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안전한 사람들에게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거짓된 자아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척 행동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는다. 수치심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수치심을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방치하면 계속 쌓여 짐이 되고 결국 내면아이를 울게 만든다. 수치심은 자신이 무능하고 결함투성이인 것처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자신이 쓰고 있는 가명과 문제점까지도 다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수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끼고 마치 자기만 그런 괴로운 기분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난 수치심이 든다고 말하기가 두려워.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날 나쁘게 생각할 거야. 나는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알고 있고 절대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지. 수치심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로는 수치심이 다른 기분이나 행동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수치심을 감출 때 드는 기분이나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분노, 경멸, 무시나 위축, 원한, 공격, 포기, 격분, 통제, 실망, 비난, 완벽주의, 충격적인 행동. 이렇게 수치심을 숨기면 상호 의존적인 자아, 즉 거짓된 자아에게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잘 감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축 처져 있거나 눈길을 마주치지 않거나 자신의 욕구와 권리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대번에 알아차린다. 때로는 속이 울렁거리거나 냉랭해지거나 위축되거나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감추기만 해서는 수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수치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말이다. 35세의 회계사인 짐은 수치심의 위장된 모습에 관한 그룹 치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통화할 때마다 늘 날 판단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나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져서 전화를 끊고 싶어져요. 짐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지금은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다. 짐은 자기가 정확히 어떤 기분인지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냥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아버지 곁에서는 늘 완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죠. 그는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사람들은 다시 지금은 또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어보았다. 조금 두렵기도 하고 상처를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룹의 리더는 혹시 무능하다는 생각에 수치심이 드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짐은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하고 말했다. 짐의 말에 리더는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는 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곰곰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수치심의 탄생과 악순환. 수치심은 부정적인 말과 신념, 규칙 등을 들으며 자랄 때 생긴다. 그런 말은 부모와 선생님 같은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한다. 그런 말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듣는 사람의 기분과 욕구, 참자, 내면아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 정말 못됐구나. 넌 아직 한참 멀었어. 와 같은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간다. 그것도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믿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말이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좋아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은 오히려 굳게 믿으며 내면화시킨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껴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괜찮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 주변에는 건전하게 표출시켜서 치유해야 하는 고통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막는 부정적인 규칙들, 즉 울지 마라, 아이들은 얌전히 있어야 한다 와 같은 규칙들이 많다. 이런 규칙들 때문에 상처는 더욱 악화된다. 그러면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게 되고 그에 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규칙들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부모의 말에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는 부모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죄의식을 느끼며 심한 수치심을 갖게 된다. 부모들은 그런 부정적인 말과 규칙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그들 또한 그들의 부모와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어린 시절에 들으면 상처가 되는 말을 정리해 놓았다. 비밀을 안고 있는 가족. 혼자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가족 전체가 수치심으로 괴로워한다면 더 큰 문제이다. 그런 가정의 부모는 어렸을 때 혹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용해 충족되지 못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든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족 모두가 수치심을 느끼는 가정은 대부분 비밀을 갖고 있다. 가정폭력, 성적학대,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명적인 상황의 비밀과 수치스러운 상황과 실직이나 승진에서의 누락, 인간관계의 손상 같은 미묘한 비밀들도 있다.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면 가족 구성원이 비밀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무력해진다. 숨겨야 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관심과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결국 가족 개개인의 내면 아이는 억눌려 제대로 된 성장과 발달을 하지 못한다.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는 관계. 역설적이게도 수치심에 기반을 둔 가족의 구성원들은 의사소통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비밀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정서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족 중 한두 명 정도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까지 떠맡는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서로에게 신경 쓰는 법을 배운다. 그 결과 어떤 식구끼리는 감정적으로 얽히거나 융합되고 또 다른 사람의 경계와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기도 한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의 경계는 다음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다. 건강한 관계는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서로의 욕구와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각자의 성장을 지지해준다. 그들의 관계는 가깝고도 긴밀하지만 때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뀌어서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한다. 반면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문제 가정이나 엮이는 가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얽혀있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고 폐쇄적이며 엄격하고 각자의 욕구와 권리가 충족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들은 서로의 정신적, 정서적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의 정신적, 정서적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관계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비밀, 감정, 고통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등 몇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두려움, 죄의식, 부정, 공격 등 수치심에 기반을 둔 상호 의존적인 자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썼던 방식이나 방어 기제들을 계속 사용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건강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늘 어떤 방식으로든 한 사람이나 몇 사람과의 관계에 그물처럼 얽히게 된다. 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관계, 수치심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맺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현실을 시험해 보려고 할 때도 자신의 감각과 감정, 반응을 믿지 못한다. 수치심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다. 늘 수치심을 느끼며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상호 의존적인 자세로 살면 뭔가를 잃은 것 같고 불완전한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긴장하고 공허해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해하고 무감각해진다. 반면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였다가 거부당한 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밖에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숨어있는 참자아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타고난 욕구와 열정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은밀하게 그것의 생명력과 창의성을 느끼고 싶어한다. 한편으로는 참자아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더라도 피하려는 딜레마 속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참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은 특별한 방식, 즉 예전에 도움이 된 적 있는 부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서뿐이다. 그렇게 해도 참자아는 어렴풋하게 볼 수밖에 없다. 충동적인 행동은 술을 과하게 복용하는 것,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관계를 맺으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폭식, 성적 탐닉,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는 것, 과소비, 그리고 치료 모임에 너무 자주 참석하는 것 모두 충동적인 행동에 포함된다.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등 부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위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가끔은 마치 반사작용을 일으키듯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수치심도 들지만 자신을 괴롭히던 긴장과 고통, 무력감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또 잠깐이나마 살아있는 기분도 느낀다. 그 다음에는 수치스럽고 불완전한 기분만 남는다. 이런 행동 유형을 반복적인 충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갈등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고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내재되어 있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 수치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내면 아이를 울게 만드는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안전하고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다. 다만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내면 아이, 참자아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모두 공개하고 공유할 때 비로소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혼자서는 수치심을 치유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치심을 나누며 그들의 치유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그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모임과 그룹 치료, 개인 치료, 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수치심에서 벗어나고자 결심하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치심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에 부딪히게 된다. 걸림돌은 첫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둘째, 과거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의 표정이나 모습에 대한 기억. 셋째, 삶의 중요한 부분이 수치심으로 인해 가려지는 것 등이 있다. 수치심은 필연적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수치심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다. 또한 멋진 이성을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친밀함을 갖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수치심을 느끼며 우울해한다면 수치심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워진다.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인 첫째, 감정, 둘째, 건강한 충동, 셋째, 욕구, 넷째, 생각 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의 사례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조금은 치유받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